이거 안전관리 조직은 저때 시험 전에 좀 해드렸던 내용이고, 안전관리 조직 3가지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한 종류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특징, 장단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개요 간단하게 쓰시면 되고, 안전관리 조직은 뭐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 라인형하고 스태프형하고 라인 스태프형 3개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요것도 지금 그림이 점선 화살표가 깨져 나올 거예요. 생산 지시 라인하고 안전 지시 라인을 구별을 하는 그 타입이 3가지, 그게 핵심이 되는 거죠. 일단 사업 라인형 같은 경우 사업주 관리 감독하고 작업자 이런 부류가 있는데, 생산 지시하고 안전 지시를 같이 하는 라인형으로 같이 하는 타입이고, 스텝형은 안전 스텝을 따로 둬서 생산 지시는 이 라인형하고 똑같지만 안전 스텝이 안전에 대한 지시는 따로 안전 스텝이 하는 방식. 그 다음에 라인 스텝은 라인형하고 스텝형을 짬뽕시켜 놓은 이 타입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타입은 이게 뭐가 더 낫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에서 이런, 사람도 뭐 소규모에 뭐 100명도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데 안전 스텝도 1명 더 둬가지고 뭐 이래 하자 그러면은 적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라인형 같은 경우 설명되신 대로 한 라인으로 된 거고, 책임이 생산 라인부터 부여돼서 안전 업무가 생산 업무의 한 부분으로 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빨리 지시하면 바로바로 된다는 거죠. 단점 같은 경우, 이게 그 업무 지시만 해야 되는데 안전 지시하고 막 섞여서 짬뽕으로 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식을 해서 구분을 지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야지만 여기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스텝 편 같은 경우 참모 조직을 두고서 안전에 대한 그 계획, 조사, 검토, 권고, 보고들을 안전관리자가 따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좀 좌지가 우지가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고, 참모진에 대한 내용들.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 연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수집, 이게 전문 직업을 가지고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좀 특화돼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활성화 방안으로 이게 그 사실의 발견과 분석, 시정책의 선정이나 시정책에 대한 적용, 이런 부분을 나눠서 이 조직 편성을 할 때 적절하게 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적어주셨습니다. 이건 뭐 다 어느 책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니까요. 라인 스태프형은 라인형하고 스태프형을 합쳐놓은 방식이 되는 거고요. 또 적정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정도 쓰시면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2교시 4번의 전력 케이블의 잠시만요. 전력 케이블의 절연 열화 진단 방법 중 교류 AC 진단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전력 케이블의 열화가 그 사선 상태하고 활선 상태 구별해서 쭉 하는데, 이런 사선 상태하고 활선 상태에 대한 진단법 중에 여기서는 교류 진단법에 대해서만 설명하라고 좀 뽑아서 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게 한번 좀 꼬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거죠. 이 중에서 AC 진단법은 유전 정적하고 부분 방전, 여러 가지
뭐 고전압 고주파수 중첩법, 고전압 중첩법, 교류 중첩법, 뭐 활선 상태에서 이런 그 직류 성분법 이런 게 5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나는 이게 내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쓰고 그게 힘드니까 그 유전 정접하고 부분 방전 여기서만 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개요에 대한 필요성이 요때 발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 케이블의 열화 진단은 저희가 쓰는 책이나 그 한솔 미디어 책, 저 책하고 기본반에서 쓰는 뭐죠 저기 예문사의 그 이해책 거기 보면은 똑같이 사선 활선 상태에서 5가지 이렇게 10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거는 제가 볼 때 너무 고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 뭐 이론적으로만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좀 접근 방식이 좀 좋지 않고 이 10가지 중에서도 AC 방식이 크게 4가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유전 정접이 활선 사선 상태에서 다 되고 부분 방전 그 다음에 VLF 실질적으로 이걸 쓴다는 거죠. 그리고 VLF 얘에 대해서 뭐 뒤에서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한전도 그렇고 가끔씩 보면은 그 차가 한 대 와서 패드 열어서 VLF 실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나 그런 데서 이 방식을 써요. 가장 많이 씁니다. 그에 대한 장점은 좀 이따가 추가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고 가장 많이 쓰고 부분 방전, 그다음에 유전 정접 이런 것들을 이 중에 거의 90%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95% 이상 차지한다는 거죠. 굳이 얘네들 다 소출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유전 정접 VLF 부분 방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많이 쓰고 제일 하는 건 아는구나.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얼마나 기술적으로 쓰냐. 그게 접근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개요의 필요성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개요가 정의만 쓰고 뭐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을 때는 그걸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뭐 그런 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이런 걸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유전 정접은 그 쉘링 브릿지, 이 브릿지 회로를 이용해서 유전 정접, 탄젠터, 시그마를 측정하는 방법이죠. 사선 상태에서 활선 상태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IR 성분 했을 때 얘네가 충전 전류로 인해서나 고주파 부분에 인해서 이런 IC 성분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값에서 요 길이 요 범위 내에서 얘가 IC이고 여기가 IR인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이렇게 하게 되면은 IC분의 IR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때 R하고 IC를 전압에 대한 오메 법칙으로 풀이하면은 오메가 CR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탄젠트 세타가 구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게 쉐링 브릿지로 해서 이게 역으로 하는지 이 위치 얘 위치에 따라서 역으로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처음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시험을 하고 썼을 때는 얘가 양호한 상태가 되는 거죠. IR 성분이 더 많을수록 열화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절연 파괴가 되는. 그래서 요 중간에 실험을 통해서 이 케이블이 얼만큼 열화가 됐는지를 측정해 보는 시험이 지금 여기 묻는 케이블의 진단법 이걸 묻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그림이네요. IR하고 IC 성분. 그래서 탄젠트 세타, 시그마 값을 측정할 수 있는 요 내용을 좀
그래서 요 내용들 좀 추가적으로 이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열압 판정, 마지막에 열압 판정 부분. 탄젠트 시그마 값이 얼마 정도 있어야지 정상이고, 얼마 정도 있어야지 불량이고, 얘가 교체가 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근데 이게, 뭐 저도 공부할 때 그렇지만, 이게 외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숫자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 정상인 건 다 버리시고, 이게 불량인 거 하면 되니까, 마지막에만 좀 어느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탄젠트 델타 그 수치가요. 네. 책마다 다 틀립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도 하실 필요 없고, 이것도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책 저 책 다 틀리고 뭐가 다 틀리면은 계략적인 개념으로 한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있는 범위만 들어가면은 이걸로 감점시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숫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워야 할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시험 치실 때. 근데 열압 판정에서 판정에 대한 분량은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열화가 점점 진행돼서 어느 정도 열화됐는지를 보려는데 얘가 얼마가 됐을 때 불량이니까 교체가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여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는 중요합니다. 중요하되 얘를 꼭 이 수치를 정확하게 외워야 될 수치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겠습니다. 근데 이 항목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 VLF. 이 VLF는 그 사선 상태에서만 쓰는 방식이에요. 활선에서는 못 씁니다. 사선 상태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VLF가 그 very low frequency 0.1에서 1Hz의 아주 낮은 주파수를 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VLF의 장점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VLF로 쓰면서 유전 정접 시험하고 부분 방전 시험, 내전압 시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진 않고 유전 정접 시험도 할 수 있고, 부분 방전 시험도 할 수 있고, 내전압 시험도 하고, 3개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VLF 가지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접, 아까 탄젠트 시그마, 부분 방전 밑에서 지금 부방 계속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전압 시험으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이 BR 그 방향파 있잖아요. 네모난. 그 방향파, 이게 이런 파형, 사인파, 코사인파, 그 다음에 방향파, 이런 파형을 다 다양한 파형으로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 그런 내용으로 했을 때 얘네가 VLF가 0.1에서 1Hz의 주파수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 자체가 작아져도 된다는 거예요. 고주파를 인가하려면 장비가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6분의 1 정도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조만한 차에도 싣고 다니면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상당히 큰 장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충전 용량에 대해서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 전하의 축적. 이게 길이가 길면은 전하가 축적이 되잖아요. 그런 축적에 대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오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어차피 얘네들이 예방 진단을 해서 뭔가 측정해가서 미리 진단을 하는 건데, 이 정확도가 중요하잖아요. 정확도가 중요한데 그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험을 3개를 또 할 수 있어요. 장비도 작고 이동도 쉽고. 그러니까 VLF 실험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그 기술사님, 전전 회차에 합격한 기술사님이 VLF 실험, 반도체 공장에 계시는데 그분이 VLF를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업도 실험도 그렇게 하신대요. 매 분기.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VLF 실험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기도 많이 하고 신뢰도도 높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서 이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VLF는 요번에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쓰셨어야 되고, 이 내용을 좀 강조해서 많이 쓰셨어야 돼요. VLF.
이것도 솔직히 이게 실무적으로 해보신 분이 뭐 좀 접근하기 쉬우셨을 거고요. 아내들도 좀 공부 쪽은 좀 해두셨어야지 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것도 한 번 나오고 많은 문제가 VF는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딱히 활선 상태, 그러니까 이게 전력 케이블의 절연 열화 진단법 중에 교로 진단법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지 VF를 딱 찍어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좀 자세히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교재 좀 뒷부분에, 열화 쪽은 뒷부분에 있어서 그때 되면 또 자료 같은 거 해서 좀 나눠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그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LF에 같이 실험할 수 있는 부분 방전, 단독으로도 실험 많이 하는 부분 방전 실험, 파티클 디스차지, PD, 부분 방전 실험인 거죠. 수십 메가헤르츠에 대한 신호, 그래서 노이즈하고 PD 같이 신호의 5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가 그 일반적인 여기 주파수 대역하고 이 HFPD라고 해서 하이 프리퀀시 파티클 디스차지로 해서 이런 영역에서 수십 메가헤르츠를 사용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GIS 설비를 예방 진단을 했었는데, 요 같은 경우 저희가 800 메가헤르츠에서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 요 800MHz 신호를 측정하는 부분 방전을 실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GIS에. 그래서 이런 실험은 여기는 그 케이블은 아니고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HFPD 고주파 대역에 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타지 않는 그런 특성들. 어차피 여기서도 신뢰도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파 감쇄 특성하고 반사 특성, 그 다음에 노이즈 특성, 이런 특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VLF 같은 경우는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게 작아질 수 있는데, 얘네처럼 HFPD 같은 경우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내용으로 좀 적어주셨습니다. 이거는 그 예방진단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 여기 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측정 방법은 활선 상태하고 그 사선 상태에서 측정이 모두 가능하고요. 활선은 그냥 센서 부착해서 하면 되는 거고, 사선은 양단 분리해서 전원, 인가 후 측정 센서 다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상용 주파고, 여기 보시는 VLF. 똑같은 아까 VLF하고 부분 방전하고 같은 맥락에 그룹핑을 시키면 같은 그룹 안에 들어가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측정 센서 케이블의 실드 구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적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동축 케이블 센서 방식과 방막 전극 센서 방식, 유도성 센서, 방향성 센서 이런 부분으로 측정을 하는 그 예를 좀 적어드렸습니다. 동축 케이블 CCS, 여기서 그 반도중층 내 금속 포일, 여기 금속 포일 여기를 R을 설치한 다음에 R과 C의 미소 전압 강화 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부분. 여기에서 측정되는 신호 자체가 작아요. 작아서 증폭시켜서 얘가 부분 방전 신호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오차 줄이려면 L 값을 최소화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접시, 루프 이런 부분들 최소화시켜서 오동락 시키지 않게 이런 부분들 조금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방막 전극 센서, 여기 오타 수정을 했고요. 방막 전극 센서에서 그래서 방막 이게 그 대역은 그 수백 메가헤르츠 대역이고, 그 PVC 자켓의 이 부분에서 정정 용량 센서를 달아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C값에 대해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도성 센서 같은 경우 여기 RFCT하고 로고스키 코일, 그래서 L 성분에 대한 이게 시스를 타고 진행을 하는 그 펄스 신호를 측정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RFCT하고 로고스키 코일을 설치를 해서, RF가 그 라디오 프레퀀시로 해서 그 라디오 신호의 주파수 대역, 거기를 쓴다는 그 차이고요. 그다음에 유도성, 아까 위는 C의 성분, 용량성인데 여기는 유도성으로 측정을 한다. 그 방식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방향성 센서로 했을 때 얘가 진행파로 짝 입사 반사가 이루어지는데 요 끝부분에, 쉴드 끝부분에 여기 센서를 달아서 정정 용량하고 유도성 센서의 특성을 같이 가진 그 센서를 달아서 접촉함 양쪽에 설치를 하며 그 노이즈 판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요렇게 예방 진단의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게 좀 어렵죠, 이거.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VLF하고 PD는 간단하게는 어떻게 해서 쓰셔야지.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부분 방제는 너무 디테일하게 썼는데, 그 VLF를 조금 자세하게 쓰면서 그 공간 전화 축적되는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줄어들어서 이동성하고 이 세 개의 동시에 하는 이런 부분들 좀 자세하게 좀 적어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진도가 안 나갔던 거라 나중에 진도가 나갔으면 쓰실 수 있었을 건데 어떻게 좀 쓰셨나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건 너무 자세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VLF는 이 부분이 끝나더라도 따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열화 진단을 한다. 그리고 앞부분에 열화가 이 열화, 열화가 절연이 열화되는 게 사용 중이거나 보관 중에 정기적인 특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절연이 열화되는 현상이라고 기억하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정기적인 원인, 기계적인 원인, 열적인, 화학적인 원인,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섞여있는 복합적인 원인, 이런 걸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들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 업무의 수행 지침, 그래서 비상주 감리원, 시공 상세도,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기본 방향, 공사 중지 지시. 이거는 뭐 선배님들 더 잘하실 거고. 실무적으로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게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하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에 따라서 감리원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관련 구정, 전력시설물 공사 관리 업무, 감리 중에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으로 5조 31조 34조 41조 조항을 찍어서 묻는 문제였죠. 이것도 그 5조 31조 34조 41조 이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공사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물으셨는데, 비상주 감리원은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시는 상주 감리원이 아니라 그 사내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상주 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비상주 감리원이 되시는 거고, 비상주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건 없고, 상주 감리원하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설계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기성된지 준공 검사하고, 시공상 제대로 되고 있는지, 설계 변경할 요소가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하고, 이 차이가 이거 하나인 거죠. 상주 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 조사 분석 및 시공상의 문제점, 이 부분을 검토 지원하는 업무를 하시는 분이 비상주 감리원.
요거 하나 더 주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거 적어주시면. 근데 상주 감리원이 못하는 것도 있나요? 그게 다 처리하지 않나요? 현장에서? 그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제 5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상세도. 샵드로잉 얘기인 거죠? 샵드로잉 하시는 분 계신가요? 샵드로잉이 뭐예요? 그 시공상세도가 샵드로잉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 기본 설계하고 CG 설계를 하면은 설계 산출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계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 시방서, 내역서, 각종 계산서들이 딱 첨부가 되는데, 그때 도면이 작성되어 나오는데, 그 도면은 뭐 전기 파트 있고, 뭐 기계 파트 있고, 뭐 이런 파트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직접 하지는 못해요. 대략적인 그 아웃라인만 제시를 하는 거죠. 평면도, 측면도 하고, 위치에 대한 그 배치도, 그 다음에 공사에 대한 내용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 노트 해가지고 밑에 적기도 하고, 그게 아니면 뭐 법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적고, 그것조차도 안 되면은 그거를 글로서 쓴 게 시방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공사업체에서 공사는 진행을 못 합니다. 그거를 시공을 할 수 있게 상세하게 그린 도면이 시공상세도 샵드로잉입니다. 돈 많이 받아요, 이분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LH 공사에서 주택, 아파트 공사를 딱 하게 되면은, 이 도면 가지고는 못 하거든요. 샵드로잉으로 해가지고 이 콘덴서, 우리 달려있는 저 콘덴서 위치는 어디고, 몇 미터, 몇 센치 해가지고, 어디에, 어떤 폼으로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걸 자세하게 여기서 그리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예. 시공도면이 여기니까. 그렇죠. 시공 상세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공 상세도 시공 도면이 네 똑같은 내용 이거고 요거를 승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면은 설계사에서 발주처에 가서 승인을 받고 이래 끝나고 중에 설계 감리가 하는 거고 이제 공사 감리는 이제 샵드로잉을 통해서 얘가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게 적합한지 안 하는지 공사 감리가 이제 이걸 승인을 한다는 거죠. 그 승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이건 뭐 공사업체에 가지고 받아가지고 하고 7일 내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승인된 걸로 본다. 이 내용이 끝입니다. 하고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에 규정 내용이 맞는지, 일반적인 뭐 안전성이 있는지,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 이건 뭐 당연히 그 감리 계신 분이 당연히 하시는 거고요.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표준도 작성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 쭉 하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승인을 내려주는 거죠. 내용들 보시면 되고 전기 안전기술사가 감리하실 수 있나요? 특급 감리원 어디 파트? 배전 한전 배전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됩니까? 발송 배전까지 다 되시네. 잘 안 써줘서. 선생님처럼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써줄 수도 있습니다. 난 감력으로 장사를 그렇습니까? 김진식 선배님은 따시면은 이제. 그래서 공사감리원은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공상세도를 제출하면 감리원이 그 샵드로잉 검토해서 승인 제공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그 업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검사 업무 수행 기본 사항.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검사 업무 지침에 따라서 성실히 수행을 하고 청렴 결백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하고, 뭐 세부 공정, 검사 절차, 검사 시기, 검사 빈도, 검사 체크리스트 네, 내용들을 포함해서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네,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가지고. 공사 중지 지시. 공사에 대해서 중지 지시를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공사가 설계 도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 뭐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공사 중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 공사 중지를 시켜서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수정하라고 수정하고 보고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시공하고 공사 중지, 부분 중지할지 전면 중지할지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뭐죠? 공사 기간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공사 기간이 160일인데 얘가 공사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리, 그게 아니라, 이 업체, 그렇죠. 근데 감리도 그 징계 대상 되지 않나요? 공사 내에 그게 못하면? 없습니까? 만약에 감리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켜버리면은 그 공기에서 어차피 빠집니다. 그게 그날부터 공사가 중지가 돼요. 말 그대로. 그래서 카운팅에서 그 날은 빠지게 됩니다. 그 조치를 다 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공기에 대해서 공사 기간에 대해서 영향은 없습니다. 공사 기간이 뭐 160일인데 162에 161일이라면은 그 지체에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의미. 상관없나요? 아니 근데 공사 중지가 되면은 공사 중지의 책임 소지가 네. 시공사에 있으면 근데 조치만 취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처리만 제대로 되면은 상관은 없어요. 그 사이에 엄청 쪼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전 직접 이렇게 겪었던 일이니까 네. 얘네들이 건축에서 시공을 하는데 네. 그 1층에 크린룸하고 1층에 로비층하고 단차가 있었어요. 아 예. 근데 건축에서 이거를 단차를 네. 그 마감재 때문에 네. 570mm 단차가 있었는데 네. 평행하게 가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공사 중지가. 수리를 스톱을 했고 네네. 그게 공기에 포함됐거든요. 아니 근데 공기 포함 안 되는데요? 원래? 그래서 이건 이쪽에서 잘못한 거기 때문에 오. 그래서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막 일을 막 하다가 어떤 업무 때문에 얘가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럼 감독 좀 친하면은 가서 요청을 해서 공사 중지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막 그 자재 수급해가 빨리 막 해서 공기 메꾸고 막 그랬었거든요. 좀 틀린가 보네. 네. 아무튼 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의 열화 방지 대책, 그다음에 외부 환경 및 내부 사고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내부 고장 검출 방식. 상당히 많은 부분 물어봤는데 이것도 다 했던 내용이죠. 수업 시간에. 아까 케이블도 그렇고 콘덴서도 그렇고 열화에 대한 정의, 사용이나 보관 중에 전기적인 특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열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의 영향 구분은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복합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기적인 열화의 원인으로 전기 충격, 뇌격에 대한 개폐 서지에 대한 얘기들 해주면 되고 전개 집중 이렇게 입실은 제로 얘가 입실은 제로, 이 제로가 입실은 원, 이 원으로 했을 때 입실은
입실은 제로는 이 제로분의 이 원으로 해서 그 입실은 원. 그래서 여기가 전기가 집중되는 이런 거 좀 적어주시면. 왜냐면 이 전원체가 있으면은 요 공국, 보이드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 여기에 그래서 여기 전기가 집중이 되거든요. 전기가 집중이 되면은 이게 열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 좀 여기 설명을 드린 거고, 여기 입실은 제로의 수식, 그래서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 페로퍼미터 이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은 좋고, 다음에 콘덴서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열화가 되는 게 그때 이 직렬 리액터를 달게 되면은 단자 전압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6% 달았을 때 1 나누기 1 마이너스 0.06 하면은 1.064 6%씩 요만큼 상승하고 8% 그때 8% 했는 게 1 나누기 1에 0.08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직렬 리액터의 6%씩 직렬 리액터의 8%씩 수식으로 조금 설명드린 거고, 정기적으로 자기 여자 현상 같은 경우 스위치를 이렇게 열게 되면은 이 자기 여자 현상으로 인해서 단자 전압이 140%까지 올라가는 거 설명드렸던 그 내용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파의 이 부분도 조금 깨져 나올 건데, 이 그림 아실까요? 그래서 x0하고 nxl하고 n분의 xc 이게 병렬 공진을 했을 때 이상 증폭을 해서 이 콘덴서가 열화가 진행된다. 요 내용, 병렬 공진 내용. 요 부분. 이 부분은 이거는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설명을 못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여자 현상은 설명드렸고, 얘도 설명드렸고요. 전기 집중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피렉이나 서지 흡수기, 그 다음에 SPD 이런 걸 달아서 쓰고 공극을 생성을 방지하고, 이 콘덴서 자체의 내량 강화를 하고, 자기 여자 현상 대책으로서 전동기 그 용량하고 콘덴서 용량을 했을 때 전동기 용량을 더 크게 해준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여기는 병렬 공진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열화 원인으로 기계적인 응력, 그 다음에 진동, 단락 전류의 전자력. 그래서 F는 K의 2.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의 DIM의 제곱 킬로퍼미터. 그래서 K는 이 포설 방식에 따른 개수 0.866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이때 F 해서 콘덴서에 영향을 주는. 기계적으로 이게 콘덴서가 전체 덩어리다 보니까 이게 배전반 내부에 치부를 하고 치부시 확실하게 고정을 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단락 전류의 파행에 대해 신속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락 전류가 이렇게 한데 3에서 8사이클 될 때까지 차단기가 차단을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적인 영향 요소가 단락 지점에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가 이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열화 영향을. 아까는 그 차단기만 설명드린 거고, 그 안에 콘덴서가 달려있으면 콘덴서가 영향 다 받는 거죠. 열적인 영향. 그런 부분들, FE 값. 그 다음에 열적으로 과전류에서 피해를 I제곱 R, 그래서 주위 온도, 이런 부분들. 영향을 좀 받고, 화학적으로 절연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우수한 절연체를 쓰고, 정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든지, 열화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게 콘덴서가 약간 부풀어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열화시 되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 단자 이게 뭐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왜냐면은 이거는 안 나오겠는데. 이렇게 삼각 환형으로 콘덴서 3개가 포설해서 RST상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요. 이것도 그때 콘덴서 할 때 설명드렸죠. 그 델타 결선하고 Y 결선을 해서 대용량하고 저용량에서 구별해서 쓰는 것도 설명드렸었고요. 자, 외부 영향 요소는 정기적으로 관전압에 대해서 콘덴서 허용 전압의 정격의 110%, 130%에서 2초의 세팅,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부족 전압 70%에서 2초의 세팅, 단락보 OCR 150%에서 4분의 1 사이클에 세팅하는 내용들. 그다음에 PF 때 얘네 파워 퓨즈에 대한 선정, 이런 내용들 조금 찍어주시면 좋고, 지락보 내용, 소음, 진동, 코로나 발열, 화재 방폭, 내진 대책, 이런 내용들 좀 적었습니다. 내부 사고는 간단하게 적고, 뒤에 어차피 내부 사고에 대한 내용들 나오니까요. 중성점 전이해서 NCS하고 MVS 결선 방식에 따라서 오픈 델타하고 그 전압 차동, 그림하고 수식하고 이런 것들은 뒷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내부 사고 이 부분이 25점짜리로 많이 출제가 되는 단골 메뉴죠. NCS하고 MVS, 중성점 전이 검출 방식에 대해서 2가지로 하는데, 요때 밀만의 정리 넣어주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밀만의 정리는 Y1, V1 플러스 Y2, V2 분의 Y1 플러스 Y2. 중성점에 그때 선생님들 오셨을 때 이유네요. 네. 그래서 이 중성점의 전이 차로 인해서 전압차가 발생되고, 전압차로 인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 흐르는 이유가 콘덴서 내부 저항의 그 절연이 변화가 되니까 차로 인해서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밀만의 정리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 거였고, 그때 이 NCS 전류를 측정하기 때문에 신호를 더 빨리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고 장점이 있는 거고요. 대신 Y결선으로 2조를 형성을 해야지만 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고조파나 오동작의 영향이 작은 거, 이 수식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MVS, 이 중성점 전압의 차이를 측정을 해서 열화를 판정하는, 내부 판정하는 방법. NCS하고 틀리게 얘는 그 싱글 스타 방식이나 더블 스타 방식, 여기는 더블 스타 방식으로 2개가 2조를 이루어야 되지만, 여기는 여기 R을 만들어서 해도 할 수 있다는 거. 싱글 스타 방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이 중성점 전이차, 밀만의 정리를 이용한 중성점 전이차에 의한 NCS, MVS 방식. 그리고 여기가 결선 방식, 내부 사고에 대해서 결선을 해서 오픈 델타. 그때도 얘를 쫙 보면은 이 오픈 델타, 여기에 얘를 달아서 오픈 델타를 그 회로를 구성해서 측정을 할 수 있다. 방전 코일 2차 측에 오픈 델타를 하는 방식이고, 얘네가 단점이 어디가 고장 나도 이게 흐르기 때문에, 이 전압이 되기 때문에 고장상을 별도로 찾아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단압 차동 방식은 이제 각상 R상, S상, T상 각각이 설치를 해서, 얘는 그 오픈 델타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렸었고, 밀만의 정리 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콘덴서 접점, 중성점 전위 방식, 결선 방식, 그 다음에 콘덴서 접점 방식. 접점 방식은 기계적인 접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암 스위치나 리드컵 방식으로 해서 이게 콘덴서가 여러 가지 하면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콘덴서가 이렇게 설치했다가 열화가 진행이 되면은 얘가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뭐 스위치 같은 거다가 접점 스위치 달아서 부풀어 오르면은 딱 신호가 오면은 얘가 열화가 됐다 판별을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거 내부 설치를 않고 저압 분전반에 분전반에 달고 있는 저압 조만한 걔네들은 이렇게 이게 얘네들은 전부 다 고압 쪽 큰 용량 얘기인데, 저압 쪽은 일일이 저런 내부 검출 장치를 안 하니까 부풀어 오르다가 나중에는 막 저런 채가 흘러 내려가지고 막 파괴가 되는 거죠. 최신 동향 같은 거 이런 좀 넣어주시면은 좋죠. 이 온라인 진단, 그래서 콘덴서 이런 부분들, 절연 통전 과열 개폐에서 센서 전류 온도 코로나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이 표시부 기록부를 통해서 사람이 판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온라인을 적용시키면은 좋다, 이런 내용으로 조금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도 그렇고 전력용 콘덴서, 아까 케이블도 열화 진단 판정 그런 분도 있고, 이 열화에 대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기적, 열적, 화학적, 기계적, 복합적인 열화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얘네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지, 예방 진단하는지, 뭐 추가로 하는 베스트 튜브 곡선, 이 욕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베스트 튜브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기 고장, 우발 고장, 마모 고장, 이런 식으로 고장이 늘어난다. 이게 마모 고장에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열화 진단을 빨리 해서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보수탕을 하게 되면은 이 수명이 연장이 된다. 이게 베스트 튜브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이건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